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이 중동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아서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의 성일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스라엘의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언급했는데 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취할 이 보복이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관심사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어떤 수위가 될 것이고 도대체 보복을 한다면 어디를 보복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제가 이제 이스라엘 언론을 좀 살펴본 결과로는 한 2가지 정도로 지금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 핵 발전소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요 연구기관, 핵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요. 또 이란의 주요 그 전략 산업 단지의 어떤 전산망도 될 수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란이 꼭 필요한 원유나 석유 수출 단지의 어떤 전산망을 해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이란의 핵심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 예. 2006년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이란 내의 나탄즈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 즉 원바이러스를 투입을 해서 원심 분리기를 거의 폭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요. 네네.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했던 작업이었고 결국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사이버 공격이 있죠. 그것은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썼던 그 바이러스, 원 바이러스 이름이 스톡스넷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것이죠. 이란에 있는 주요 군사 시설, 그 다음에 드론 생산 시설,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 또 생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국소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큰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아주 필요한 곳만 콕콕 집어서 핀포인트 방식으로 외과 수술 방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겠다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무기 어떤 미사일 같은 걸 활용한 어떤 군사적 보복을 할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네, 군사적 보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은 이스라엘도 역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ICBM은 제리코 1, 2, 3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사일을 통해서 지대지 미사일이죠. 그걸 통해서 전략 시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 즉 드론이나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시설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무기는 전투기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투기를 동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작전이 필요하겠죠. 네네. 네, 그런 것을 쓸 수도 있고 또한 드론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드론 강국입니다. 이란도 드론이 좋지만요. 순항 미사일도 쓸 수도 있고. 네네. 결국 이란이 사용했던 3가지 방식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배에서도 쏘고 땅에서도 쏘고 하늘에서도 쏘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하면 그럼 그때는 이제 지금과 유사한 혹은 이제 지금보다 더한 그 긴장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시나리오인데 이란이 고통스러운 보복에 맞서서 어떤 이란 쪽에서도 이런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죠. 네네. 이미 이란은 만약에 지난 토요일 주말이었죠.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공격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주말에 했던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 더 세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벌써 천명을 했고요. 네네.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공격을 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우리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당연히 수위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위 조절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러나 자국 즉 본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에 이란이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저는 이란 역시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확전이 된다면 결국 중동 적 전체가 이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전 세계에 이제 관심이 거기로 쏠릴 것이고요. 혹시 이러한 전선이 또 확전되어서 이란이 이 중요한 카드로 쓸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네. 홍해 같은 데를 봉쇄하는 그런 카드를 써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뭐 당장은 낮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이 그런 카드도 쓸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일각에선 이 짜고 치는 대련 아니냐 하는 시각도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이란이 공습하기 전에 이제 미국이 미리 귀띔을 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확인하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뭐 그런 보도가 많이 난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현재 알려진 조금 더 새로 최근에 알려진 소식을 보시면 일단 이란이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드론을 쏘기 위해서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다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영공에 있는 국가들 있죠. 그 국가를 꼭 지나야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이라크가 될 수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국가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이란이 먼저 정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영공을 통제를 해야죠. 네네. 민간기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미사일이 잘못해서 사우디나 UAE의 민간기를 공격하게 되면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큰 대형 사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이란이 아마 72시간 전에 우리가 언제쯤 공격을 할 것이니 영공을 통제하라. 그렇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미국에게 다시 그 정보를 알렸을 것이고 미국은 다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아마 대충 언제쯤 이란이 공격할 것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아마 대비해서 요격 방공 시스템을 이제 가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럼 만약 이제 이란의 공습을 미리 알고도 가만히 묵인해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이 대체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큰 그림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약속 대련일 가능성 상당히 낮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란의 작전 규모가 너무 컸다. 사실 이스라엘도 놀라고 미국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라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 대련이라기보다는 미리 알려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간다. 그리고 우리의 공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재를 사실상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란의 공격을 받기 위해서도 이란이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란이 뭐 듣지 않았고요. 이란의 공격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좀 자제를 부탁했지만 이스라엘도 역시 지금 거부하고 결국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력 시험대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외교력을 더 발휘를 해서 영내 안정화를 가져오는 게 본인의 선거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하마스 로켓포는 못 막았던 아이언돔이 이란 공습에는 요격률 99%를 보였는데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하마스 당시에는 하마스가 막 5초, 2초 내에 막 몇백 발씩 이렇게 로켓을 쏘면 사실 아무리 좋은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나 요격률은 훨씬 낮았다. 그래서 보통 한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였으나 하마스 때 겨우 뭐 80% 정도 그렇게 낮은 요격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나 드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돔 같은 것으로 조금 요격이 가능했고 네. 이스라엘이 이번에 요격을 한 것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은 3단계입니다. 저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아이언돔이고 네. 그다음에 중간급은 데이빗 슬링이라 그래서 다윗의 물매라는 또 다른
방공 시스템이 있고요. 네네. 방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죠. 가장 높은 수준에는 Arrow2가 있고 Arrow3. 그 3단계로 이렇게 고도별로 나누어서 아주 체계적인 방공망으로 막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까지 다 합동작전을 펴서 겨우 막아낸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피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이제 다시 전면전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죠. 네네.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스라엘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란이 또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또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다음 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핵탄두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핵탄두를 달아서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제 핵무기를 쓸 것인가.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최악의 경우 쓸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다. 그 다음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한 방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렸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 이 전쟁은 다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중동 지역 자체는 이제 진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고요. 걷잡을 수 없고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아마 최악의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중동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려면 그럼 대체 어떤 전제 조건이 마련이 돼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중동 사태, 사실 작년 10월에 시작된 가자 지구 전쟁이 이렇게 확전될 줄은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고요. 네. 이제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직접 대결에 대한 초유의 사태가 이미 벌어졌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우려스러운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도 좀 대두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출발점은 뭐니 해도 가자지구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예멘의 후티도 공격을 안 한다고 그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공격을 안 할 것이고, 이란도 이스라엘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할 명분이 그래도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내 조금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은 다시 협상을 해서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 전에는 불가능하고요. 네네.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새로 해서 체결한다면 그나마 중동 지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